사회문화 3에 있는 경제지문은 수능 연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근본이제와 관련된 국제수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어서 국어를 불수능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근데 그 당시 국어의 1등급 것이 81점이었는데 그때도 이러한 경제지문이 많은 학생들의 발목을 잡았던 거겠죠. 일단 이 지문은 좀 친절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 읽으면서 중요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대공황이 경제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빅뱅이 물리학에서 가지는 의미에 비유되기도 한다. 엄청나게 팍 터지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이 미국의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1929년에 터졌고 우리가 보통 세계적인 경제공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경제공황이 생기면서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경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경기 침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건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죠. 굳이 따지자면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서 실직도 엄청 늘어났던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 경기 침체를 경험했지만 대공황은 그 불황의 정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와는 구별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는 건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되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과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고 은행이 도산을 하고 그것에 따른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두에 따른 국제 교역 감소 등 연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적이었던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디플레이션이 결국에 이 경기 침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구조의 불안정성과 경제정책의 실패가 대공황을 초래했다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원인에 대해서는 통화가설과 지출가설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즉 확실하게 경제정책이 실패했어요. 적절히 대응을 했었으면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정책이 실패를 했고 그 정책을 시행할 때 경제구조가 불안정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때 왜 경제구조가 불안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대공황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줬는데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었고 은행이 파산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뭐 또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면서 국제교역이 감소했고 이러한 연쇄적인 과정에 의해서 대공황이 발생했대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통화가설입니다. 이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이었던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대요. 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연방준비제도라고 해서 그 당시 중앙은행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연준이 국제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을 해요. 그러면 통화량이 확대가 되는데 이것도 좀 이제 낯선 친구들도 있을 거야. 국채라는 건 나라가 빌리는 빚이잖아. 근데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했다라는 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돈을 공급을 한 거야. 화폐를 공급을 대신 해준 거죠. 그러면 시장에 화폐가 증가가 될 거고 그러면 통화량이 확대가 되겠죠. 통화량이 확대가 된다는 건 돈이 시중에 많이 돈다는 거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지. 그리고 이런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전엔 1,000원으로 한 개의 사탕을 샀다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1,000원으로는 사탕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계는 국제통화제도로 금보유가 증가할 경우 통화량도 같이 증가시키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화폐랑 금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수출 증가에 따른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금의 유입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어 사실. 금의 유입이 있다라는 건 결국에 금 보유가 많다라는 거고 그럼 통화량이 많다는 거죠. 괜찮았어. 경기 침체가 될 만한 게 없었어. 통화량도 넉넉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번에 국채를 다시 매각합니다. 매각은 뭐야? 다시 시중에 국채를 되판 거고 그럼 시장에 있던 화폐가 다시 중앙은행으로 쇽 하고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시중에 도는 화폐의 양이 확 줄어들겠죠. 그게 이제 긴축통화 정책입니다. 우리 긴축통화 정책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긴축이라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이 통화를 줄이는 거예요. 통화 공급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일부러 시중에 도는 통화를 억제시키는 거야. 우리 긴축 정책이라는 거 우리도 사용하는 말이잖아. 아, 이번 달부터 완전 긴축 재정이다. 이런 표현 쓰죠. 그게 뭐야? 돈을 적게 쓰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통화 공급을 줄이게 되면 대출도 받기 어려워지고 문제가 좀 있어요. 어쨌든 이제 매각을 하면서 긴축 통화 정책이 실시가 됐고 시중에 통화가 잘 안 도니까 통화량이 감소해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고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는 건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면요 대출이자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서 대공황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공황을 자꾸 디플레이션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통화량이 감소한 게 문제였으니까 통화량을 확대시켰었어야 해. 그런데 이 당시 연준이 상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음만을 인수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진성어음주의를 통화정책으로 삼고 있어서 상업활동이 위축되는 대공황 시기에 통화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줄어들었대요. 지금 문제가 뭐야? 통화량이 감소한 게 문제인데 이 진성어음주의 때문에 통화가 더 줄어들었대요. 진성어음주의 하의 통화정책은 경기 순응적인 정책으로서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시장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대요. 여러분 불황기면 경기가 침체됐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어떻게든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이 많아져야지 경기가 다시 부양이 될 수 있는데 불황기에 통화량을 오히려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일으켜서 이 진성어음주의가 대공황을 초래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통화 긴축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왜겠어요? 통화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기업들도 파산을 했고 일부 은행이 망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통화량을 더 많이 위축을 시켜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량이 확대가 되어야지만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일어났다는 거고 경제가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가설에는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했다면 이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가 결국 대공황의 근본 요인이다라고 인식한 거래요.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줄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국채를 매입을 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으면 됐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진성어음주의를 시행함으로써 디플레이션 좀 더 가속화시켰다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원인을 통화와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통화가설입니다. 통화가설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패와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중앙은행이 처음에 국채를 매입을 해요. 국채를 매입했다라는 건 중앙은행이 돈을 시장에 뿌린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돌고 도는 화폐의 양이 많아지겠죠. 화폐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물건의 가격이 좀 더 높아지는 물가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자산의 가격들도 올라가는 그런 약간 인플레의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이 국채를 다시 한번 팝니다. 매각을 하면서요. 시장에 돌고 돌던 통화량이 감소하게 돼요. 통화량이 감소한다는 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과 관련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긴축통화라는 말로 나와 있었어요. 긴축통화. 자, 그런데 이렇게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자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은행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서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대공황을 초래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화가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지출가설의 견해도 한번 볼게요. 지출가설을 지지한 학자들은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가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구재라는 건 뭐 내구성을 가진 재화? 이런 뜻이고, 내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오래 쓰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면서 공황이 시작됐대요. 미국이 군수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는데 1920년대에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투자 기회가 소진이 되면서 오히려 주식이나 금융자산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졌대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정성에 따른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재고가 남죠. 그러니까 공장에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떨어지니까 재고가 남는 거야. 그러면 재고가 남는데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되고 그것 때문에 실업 증가가 확 올라가면서 민간의 소비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근데 실업이 됐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소비가 감소하면요. 디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즉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안 사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돈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런 디플레이션이 결국 기업을 파산시켰고, 디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높은 거니까 이자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출이 안 되고, 은행들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원리금, 즉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지고 연쇄적으로 다 망하기 시작하면서 대공황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두 번째가 지출가설이잖아? 지출가설은 내구재 소비가 감소한 것이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인을 얘기를 해보자면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고 그게 이제 재고로 남으면서 기업의 투자가 감소합니다.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민간들의 소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소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건 물건을 많이 안 산다는 거고 물건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 즉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대출이 부실해지고 은행들이 파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공황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둘의 관점 차이를 봐야 돼. 물론 대공황이랑 결과는 같지만 통화가설에서는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패, 즉 국채 매입과 매각으로 인한 통화정책의 실패를 원인으로 든다면 지금 이 지출가설은 내구재 소비 양이 줄어들면서 그게 재고로 남았을 때 그게 원인이 되어서 대공황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가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또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으로 뭘로 보냐면 당시 국제통화제도였던 금본위제를 들고 있습니다.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을 하면서 수입을 줄여요. 자, 수입을 줄인다라는 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외국에 빌려준 돈을 심지어 또 금으로 받아.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금을 가지고 있는 그 보유의 양이 줄어들겠죠. 미국한테 자꾸 금으로 돈을 줘야 하니까. 금 본위제 하에서는 금과의 교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금 보유고만큼 자국의 통화량을 줄이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앞문단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금 본위제는 금 보유고랑 통화량을 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수입도 잘 안 하고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을 다 금으로 가져가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금이 없고 이 금을 가져왔을 때 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최대한 줄어들어야지만 금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통화량을 줄여버려요. 이거는 결국에 통화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고 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과 경제 침체가 유지가 되면서 결국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산 원인에 대해서 근본위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수입을 줄이죠. 보호무역으로. 그리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금으로 환수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금 보유가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면 이걸 금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통화량을 줄이게 되었고 통화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화폐 가치가 많이 올라간 거고 화폐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다는 거야. 이게 근본위제로 인한 대공황의 전 세계 확산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민간의 소비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서 민간 수요를 좀 높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시행했었으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재정이라는 게 뭐야? 일부러 화폐를 이제 좀 많이 발행을 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어떻게든 시장을 좀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이한 가설이 대립합니다. 근데 지금도요, 대공황의 원인을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대공황의 원인과는 별개로 대공황이 남긴 유산은 명확하다.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민간의 의식이 변화되었고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위기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과 간섭이 정당화되면서 공공 부분이 확대되었고 신봉되어 왔던 보이지 않는 손, 즉 경제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은행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떤 친구한테는 쉬울 수 있고요. 어떤 친구한테는 정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쉬운 친구들은 아마도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서 경제적인 용어를 좀 많이 들어본 친구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지문 난 너무 어려웠다. 인과관계 하나도 이해 안 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내가 해준 얘기랑 이 필기 같은 거를 복습을 많이 하면서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연계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반드시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잘못됐는데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자율이 상승해야만 대공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인과를 뒤집었습니다. 2번 대공황은 이전보다 침체 정도가 크고 지속기간도 길죠. 지문에 보면 1문단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연준의 공개 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이자율을 낮춘다. 근데 국채를 매입했다라는 건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통화량 확대되면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나오진 않았어도 이자율은 내려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선지가 경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죠. 그 다음 4번 통화가설은 통화량 확대를, 지출가설은 재정지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네,
얘는 만약에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공급했더라면 대공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가설에서는 팽창적 재정정책을 실시했다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5번 대공황 이전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 자율,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 이거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마지막 문단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면서 정부 개입에 대한 의견이 지지를 받기 시작한 거죠. 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공부하기 딱 좋아요. 경제학자 A는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시중에 돈이 감소하면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 대공황 당시 자료에는 이자율 상승이 관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 A가 통화가설을 부정했대요.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구별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물가는 하락하고 있어서 결국에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 역시 상승하지 않았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겨울방학 때 내가 모의고사 같이 풀어준 친구들은 아마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기출에도 나왔습니다, 이거. 실질 통화량은 실제 물가로 명목 통화량을 나눈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통화량이 감소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실질적으로 돌고 도는 통화량이 감소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건 분명하다고 했어. 하지만 그만큼 실제 물가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의 값은 결국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경제학자 A의 태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의 실질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서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올 거야.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는 통화가설에 따르면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대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더 읽어볼게.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값입니다. 그럼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결합이야. 즉, 여기 있는 말을 따르면 명목 이자율이 만약에 상승을 안 했다고 쳐볼게요. 그렇더라도 만약에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 여기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대요.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얘들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보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자율이 증가하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경제학자 A는 지금 여기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실질 이자율의 상승이 대공황을 유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명목 이자율, 즉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실질 이자율의 여기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대요. 더 읽어볼게. 그러므로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인 상황, 즉 여기의 값이 만약에 이만큼 내려갈 거라면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줄여서 생산이나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그 결과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따라서 통화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 통화량을 볼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측정을 통해서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걸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요.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인 상황, 즉 디플레이션으로 예상이 돼. 그러면 얘가 지금 안 변했으니까 여기에 값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전적인 실질 이자율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명목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어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서 결국에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갔다라는 건 사람들이 대출을 잘 못 받기 때문에 투자가 축소가 되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지금 바로 여기 밑에 문단의 주장이에요. 특히 요 내용은 내가 겨울방학 때 설명을 해준 친구들도 있기는 해. 1번 틀렸어요. 통화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 상승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통화가설은요, 명목 이자율보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 상승이 없었어도 결국에 실질 이자율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진 않을 거예요, 명목 이자율이. 2번 틀렸어요.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실질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했다고 주장한다. 근데 여기 보면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을 상회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 문나 위에 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음수인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회하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율보다 커지게 되면 명목 이자율이 결국 커질 거 아니에요. 이 계산식에 의해서. 그러면 명목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 대공황이 오겠죠. 디플레이션이 올 거고. 3번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이 0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여기 값이 0이라는 거잖아. 명목 이자율이 근데 그 당시에 하락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투자가 증가할 거고, 투자가 증가하면 뭐 소득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 가장 적절한 거네.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고 명목 이자율이 하락했다면 이 사전적 실질 이자율 값이 지금 작아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투자가 더 많아져서 소비를 증진시켰겠죠.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할 경우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상회할 것이다. 만약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는 건 여기의 값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문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을 상회한다. 그러면 이걸 하회한다라고 고치거나 아니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을 상회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순서를. 5번 경제학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이 A의 주장이 뭐였어? 실질 이자율은 결국에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 경제학자 A의 주장이잖아. 그럼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폭보다 크거나 더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사전적 실질 이자율, 얘가 지금 상승이 없어. 그냥 얘가 변화가 없어. 그러려면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같으면 이제 문제가 안 생겨.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아야지만 결국에 명목 이자율이 값이 작아지니까 5번은 작아야 한다로 바꿔야 되겠네.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폭과 같거나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작아야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값이 잠깐만.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
여기에 만약에 변화가 없으려면 명목이자랑 기대 인플레이션의 폭이 같거나 1대1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실질 이자율이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의 값이 더 작아야겠네. 나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으려면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졌을 때 얘네 둘이 1대1 대응해서 대응의 폭이 같거나 아니면 얘가 더 작아야 돼. 명목이자율의 상승폭이 너무 당연한 걸 헷갈렸네. 여기 보면 명목이자율의 상승폭이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는 말이 만약에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 작아야지만 결국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만약 명목 이자율이 상승폭이 커. 그럼 결국에 실질 이자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여기를 작아야라고 고쳐야 조금 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기억은 통화가설이고 니은은 지출가설이네. 자, 가는 틀렸어요. 디플레이션이 연쇄적 파산을 야기한 게 아니고 지문에 따르면 은행이 연쇄 도산되면서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네. 그 다음 근본이제는 통화당국의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량적 통화 정책을 방해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근본이제가 아까 뭐 예를 들어 미국이 보호 무역을 하게 된다면 자국이 가지고 있는 금의 보유고가 줄어드니까 통화량을 그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그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는 맞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시장 붕괴의 원인에 대해 기억은 정책 실패, 즉 연준의 정책 실패로 보는 반면 니은은 시장 내부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고 보았죠. 지문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여요? 가는 여기 정책 실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라는 틀렸어요. 근본이제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억은요. 근본이제가 디플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가 디플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근본이제를 얘기한 거는 니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고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로를 통화가설에서는 말한 적이 없고요. 이거는 뒤에 나오는 지출가설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대공황은 1번 너무 길게 지속됐다는 점에서 다른 침체랑은 차별성이 있었고 그리고 2번 진성어음주의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이 됐고 그리고 주식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원인은 과잉설비 상태 때문이라고 했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국제적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